네, 안녕하세요. 엠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안신아 앵커입니다. 네, 대림대 김필수입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오늘 다뤄볼 이슈는 네. 토요타가 내년 한국 시장에 순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인다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집하는데 시장 선점에서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교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한 주 만에 전략에 수정이 생겼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 방송 본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27일 렉서스 코리아 대표가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2022년 한국 시장에서 첫 순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력 라인업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수하던 전략에서 이제 순수 전기차랑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전략인데 네. 이 전략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요? 물론 이제 아직도 이 도요타 회장은 내연기관차에 올인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인터뷰 기사가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반향이 많이 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올인하는 건 아직도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한 3년 전부터 이 전기차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도요타에도 인식을 했어요. 만약에 더 이상 늦게 되면은 갈라파고스로 전락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위기감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소형 전기차라든지 또 일반 전기차도 이미 준비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GM이나 폭스바겐에 비해서는 분명히 한 4, 5년 정도 뒤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이 땅에 가지고 내일 모레 전기차 이렇게 출시해서 모델이 나올 수는 있지만 완성도가 떨어지죠. 지금 이미 뭐 올해 아이오닉5나 EV6라든지 또 실제로 제네시스 GV760 같은 경우는 모델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일본 시장에 내놔도 얼마든지 통할 정도로 완성도가 좋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급의 도요타 전기차가 나오느냐 봤을 때는 아직 퀘스천 마크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림을 보실 수 있냐면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그 고급 모델이죠. 이 G80 전동화 모델을 냈죠. 네. G80 전동화 모델의 의미는 원래 이 중국에다가 원래 선을 먼저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 모델은 아마 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하고 똑같아요. 밑에다가 엔진 변속기 대신 배터리 모터 집어넣고요. 이 계기판이라든지 몇 가지만 바꿨지 그 감각은 내연기관의 감각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국내에서 관공서라든지 또는 그 기업들 CEO들이 타는 모델을 내연기관차 타기에는 지금 찜찜한 부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고급 모델의 전기차를 끌고 싶어도 이런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G80 전동화 모델이라는 것은 아마 그런 CEO들이 타기에 부담이 없게끔 전기차를 끌게끔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상이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흉내를 내서 그대로 나올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전용 완성도 좋은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최고의 모델을 내기는 간단치는 않습니다. 물론 도요타가 몇 년 뒤져 있어서 내년에 나오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시장에서 통할까라는 거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UX302라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모델을 보게 되면은 이 배터리가 54.4kWh 정도가 되고 주행거리가 367km입니다. 근데 주행거리가 300대라는 것은 지금 올해 나오는 여러 가지 모델을 보면은 기본 아무리 못해도 400km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주행거리가 짧다는 얘기는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뜻도 있어요. 네. 물론 배터리 용량을 키워주게 되면 훨씬 더 먼 거리 가게 되지만은 결국은 또 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물론 이제 이 모델 자체가 일반 엔진 변속기 빼고 배터리 모터를 넣은 모델이 아니라 전용 플랫폼입니다. 이 TNG라는 이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이제 이 GMP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폭스바겐은 MLB 이런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차가 나와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모델이 처음으로 나온다라고 보지만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벤츠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아우디 e-트론 같은 모델 들었고 또 국내에서 EQC라는 전기차 전용 모델을 냈지만은 국내에서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사실은요. 인기가 조금 떨어진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어떤 모델들은요, 렌트 업체에서 받아도 거부할 정도였어요. 왜냐면은 렌트를 아예 안 하고요. 주행거리가 300km 정도인데 이 주행거리가 좀 짧고 또 특화된 요소가 굉장히 적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67km면은 그렇게 아주 지금의 기술로서는
또 경제성 논리를 봤을 때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완성도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렉서스도 이 고급 프리미엄을 지향을 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우디라든지 벤츠 이런 모델에 비해서 얼마큼 차별화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이오닉 5나 EV6 대중 모델이고, 물론 이제 이 다음 달 나오는 제네시스 GV60이 어느 정도 반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미 입증된 모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 또 도요타가 이런 모델을 내년에 선보이는 것은 더 이상 뒤처지게 되면 완전히 갈라파고스로 전락하겠다라는 위기감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시장의 첫 차이기 때문에 첫 차인 만큼 불안감도 클 겁니다. 또 과연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할까? 또 이 국내 소비자의 눈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웬만한 모델은 국내에서 죽을 수면 속된 말로 해외에서도 사실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내가 일종의 테스트 베드 역할로서 UX302라는 모델이 어느 정도 반응이 될까라는 부분들은 저도 아마 주목을 해봐야 되는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에 수정이 생긴 건 위기감이 반영된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요. 성공의 관건은 완성차, 이 내연기관과 얼마나 다르고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출시 이후에 그 방향성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도요타가 지난 7일 온라인 투자 설명에서 하이브리드 세대 이산화탄소의 저감 효과는 전기차 한 대와 동등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이 더 저렴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비중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이 오히려 더 탄소 중립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걸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당분간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해봐도 괜찮겠죠? 맞습니다. 예. 1997년 12월에 프리우스 1이라는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면서 전 세계가 열광을 했습니다. 130여 년의 내연기관 차만 쓰다가 아니 배터리를 겸용해 쓰는 세계 최초의 미래 모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다음에 1998년에 뭐 각종 기술상부터 다 휩쓸었었어요. 이 모델이 지금 4세대 모델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도요타 하게 되면은 전 세계 하이브리드 기술을 모두 석권하고 있다. 아직도 상당 부분을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연비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의 기술을 피해서 원천 기술을 따로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해서 연비나 이런 것들이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요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리드 차를 통해서 좀 더 이어가겠다라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거죠. 네네. 세대 모이면 한 대의 전기차의 효과가 똑같다라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부분들을 미련에 대한 것들은 끝까지 가겠다라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미련이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연합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전기차 협회를 맡고 있지만은요.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존의 전기차가 선두 주자로서의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올해 말에 누적 대수 해봤자 23만 대, 25만 대 사이예요.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렇다면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좀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또 일맥상통하는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환경부에서 이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기재부에서 세제 혜택 같은 거 빼놓고 보조금은 아예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술 완성도가 좋아져서 중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가격도 높고 또 기술 완성도도 좋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누가 물어보면은 무슨 차 사는 게 제일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라 그래요. 네. 왜냐면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친환경 차이면서도 또 부담도 없고 또 처리를 할 때 중고차로서 처리할 때도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완성도가 좋거든요. 근데 연세 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분들은 전기차 사기에는 얼리 어댑터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1가구 2차량에 있어서 첫 번째는 내연기관차인데 두 번째 세컨드카는 전기차 사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는 아마 전기차 구입에 대한 흐름이나 주도권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도요타 같이 노골적으로 또 일본 정부에 반해서 막 반기 드는 언급을 하고 또 실제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너무 올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한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전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세계 4대 모터쇼 하나거든요.
이거 완전히 바꿔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뮌헨으로 장소를 옮기고 또 명칭도 이 이름을 다 버리고 IAA 모빌리티 쇼라고 바꿨어요. 거기 전시되는 것 자체가 내연기관차는 아예 없고요. 하이브리드도 드물어요. 있어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전기차라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의 어떤 흐름 주도권은 이쪽으로 좀 축이 완전히 옮겨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회장까지 나서서 막 반발하고 하는 것은 저 회사 시대에 뒤지네라는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요타의 전략이 너무 수면 위로 하이브리드 너무 강조하는 거는 밑에서 파는 거는 이 실제로 구입하는 패턴은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많이 구입하니까 이거를 내부적인 전략으로 쓰고 표면으로 내세우는 것은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아키오 회장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세계 흐름에 역행한다는 느낌이 주고 있다는 거. 또 미래 지향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는 것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발언한 건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지만은 주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라는 부분들. 요새 최근에 들어와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빼려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에서 보통 친환경차, 무공해 자동차 보급하는 부분들, 2030년에 2대 중에 한 대는 무공해차로 보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속에는요, 전기차와 수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끼워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도요타에서도 하이브리드는 수면 밑에다가 실제로 판매를 통해서 실용적인 부분들을 좀 취하고 수면 위로는 좀 더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강조점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순수 전기차로 가는 그 시점에서 전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안정성과 경제성 때문에 당분간 판매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계셨지만, 역시 하이브리드 차량을 그냥 주구장창 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 선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 시리즈에 이어서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UX302를 해부해 보고 있는데 배터리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주행거리가 367km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오닉5가 429km, 예. 그다음에 EV6가 475km거든요. 이거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짧은 거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아마 이 모델이 제가 알기로 2019년 광저우 모터쇼에서 공개된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또 이제 너무 간격이 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수정이 돼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대로 나올 건지도 좀 굉장히 의아하고요. 이러면 결국 현 실정을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시대에 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패스트 팔로우는 망합니다. 뒤따라가는 모델 있죠. 추격자. 이런 부분들은 퍼스트 무버가 돼야 돼요. 예전에 많이 쓰던 방식이 현대차 그룹에서 패스트 팔로우를 썼어요. 내연기관차일 때는 앞에 나서서 가면은 뒤에 비슷한 모델이 있으면은 내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도 일부 가져가는 이런 패스트 팔로워 모델인데 지금 퍼스트 무버가 되지 않으면은 전기차는 완전히 외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모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 나오면서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도 대형 채비라는 국내 최고보다도 어떻게 보면 점유율이 가장 크죠. 이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고 다양한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렉서스의 첫 순수 전기차 모델이고 또 기존에 국내에서 이 프리미엄 모델들이 하나하나 선을 보였지만은 사실 소비자의 이목 집중시키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실제로 판매도 안 됐었고 따라서 이 부분이 기존의 내연기관 렉서스 모델과 어떻게 차별화가 됐는지. 자, 아이오닉5나 EV6 한번 보십시오. 휠베이스가 3m가 넘어요. 이 중형 SUV, 투싼 모델이거든요. 중형 SUV 크기인데 휠베이스는 팰리세이드의 3m 폭입니다. 안에가 벌판이거든요. 네. 예, 거기다가 주행거리 워낙 크죠. 또 800V 급속 충전부터 우리가 V2 로드라고 해서 바깥에서 차 방문할 때 일반 가전제품 전기 많이 쓰는 거 있죠. 이런 거 두세 개를 한꺼번에 쓸 정도의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소비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강조된 특화된 모델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가장 인기 끄는 게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네. 혹시 보셨나요? 그 열심히 보고 있어요. 뒷부분 보고 있는데 저는 안 보려고 그랬거든요. 안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열풍이 심해서 보니까 또 그게 푹 빠질 정도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 끄는 요소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공통분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소비자층의 눈높이가 대한민국의 소비자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델 UX302라는 모델이 국내에서
X자가 들어가니까 SUV 모델이죠. 네. 모델인데 과연 어느 정도 성공할까? 몇 대가 판매될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내년에 주목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바로 이제 고급 모델 제네시스 이 GV60이 나오잖아요. 뭐 디자인부터 안에 시스템 이런 것들이 벌써 다 나오고 있고 다음 달 바로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델들도 아마 나가는 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얼마큼 제대로 공급해 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인데 일단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렉서스 최초의 순수 전기차 모델이라는 거. 그리고 사실 밀려서 나왔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마음이 급한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네. 그 특화 요소, 차별화 요소가 뭔지 이것도 상당히 주목할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거를 잘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자동차 업계 선두주자, 패스트 무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일환으로 어쩌면 내년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하고 한국 시장 방문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얼마 전에 도요타에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해서 전고체 배터리 얹었지만은 상세한 재원이나 이런 것들 얘기 안 했거든요. 왜냐면 내보내기는 아직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해요. 뭐 도요타가 세계 전고체 배터리 특허의 과반을 차지한다. 또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수면 위로 보여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특허는 특이한 특허 있죠. 노출 안 시키기 위해서 특허를 아예 안 냅니다. 알짜는 안 낸다. 알짜는 안 내죠. 그래서 국내 3사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봤는데 아마 그런 요소들도 최근에 뉴스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내년에 전고체 배터리 탑재 뭐 이런 것들은 먼 얘기고요. 그럼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빨라봤자 1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5년 정도, 2026, 7년 정도 지금 타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한 상용 모델 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난이도가 워낙 높아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 문제도 있고 또 수명에 대한 것들, 충전 횟수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난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가 고가잖아요. 지금 현재 아마 2, 3년 이내로 나오더라도 최소한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에 비해서 5배 높을 거예요. 그림의 떡이죠. 네. 못 끌어요, 차값은 얼마나 비싸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뭐부터 쓴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휴대폰 같은 거 먼저 쓴다고요. 또 군사용 무기 같은 거는 가격 안 따지거든요. 이런 것부터 먼저 씁니다. 그게 입증이 되면서 이제 자동차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형 차에다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해서 완전하게 나온다. 저는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 얘기하는 게 올바른 답이에요.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2025년 막 그렇게 해서 당기고 밀고 하는데 뭐 2년, 3년 슬쩍슬쩍 딜레이 하는 거죠. 2030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다는 전고체 배터리 한계점, 난제를 해결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네. 지난 9월 24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명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어느 정도 기술력이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전고체 배터리는 난제가 워낙 많습니다. 에너지 밀도도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한 1.5배 이상 늘어나야 되거든요. 무게, 부피 대비해서 같은 양을 넣더라도 주행거리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리튬이온 배터리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이오닉 5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450 내외 뭐 이 정도라고 평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거 같은 용량의 전고체 배터리를 얹었다. 600km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오, 600km, 예, 600km 정도면은 어느 정도 600km는 서울, 부산을 왕복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거의 한 70%까지는 수용을 한다. 그리고 실제 전고체 배터리를 많이 얻게 되면은 왕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800km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비용적인 측면이 좀 차지를 할 거예요. 근데 요 모델이 이제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미국 샌디에고 대학교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 중에서 난제 해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충방전 횟수를 특히 충전 횟수 있죠. 네. 충전 횟수를 보통 따지는데 500회 달성 이거 나오죠. 네네.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아니 500회면은 이게 뭐야?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예, 와요. 얼마 쓰다가 간두네라고 생각하죠.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휴대폰을 하루에 한 번 충전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자꾸 꽂는 거 안 좋아요. 그 반만 있으면 아무데나 막 꽂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수명이 많이 줄어듭니다.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완속 충전. 완속. 급속하지 말고 완속 충전. 또 한 가지는 충전 횟수를 줄여라. 줄여라. 네, 충전 횟수. 네. 근데 보통 예전에요. 자동차용 전기차용 배터리를 개발할 때 기본적인 이론적으로
횟수를 충전 횟수를 3,000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500회면은 줄어든 비교가 안 거 되죠. 아니에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줄어들었는데? 얘기 들어보세요. 옛날에 잡았던 게 3,000회예요. 그것도 네. 이론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1년에 하루에 한 번 충전시키면 365회인데 주말 빼면 300회 정도입니다. 300회니까 1년에 300회 쓴다 그러면 10년이면 3,000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3,000회를 잡은 겁니다. 예, 그건 이론입니다. 그래서 보통 1,500번 정도, 1,500회 정도 되면은 수명이 SOC,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가득 충전하는 횟수가 80, 70으로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한 1,500회, 1,000에서 1,500회 사이거든요. 예, 보통 이론은 3,000회지만은. 네. 근데 500회라는 건 왜 중요하냐? 아까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1.5배 늘어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자, 간단히 가장 짧게 600km를 한번 잡아보세요. 600이 아마 최소한일 거예요. 네. 600 잡았는데, 600km 주행하는데 내가 집 사이에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집하고 직장 왕복이 35km가 안 돼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쓰더라도요, 한 200km, 300km 뿐이 안 돼요. 근데 600km잖아요. 네. 그럼 열흘에 한 번 충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한 달에 몇 번이에요? 3번 하는 거예요. 한 달에 3번이면 몇 번이 1년이면 36회예요. 그러면 10년 써도 360회인 거예요. 500회가 얼마나 긴 건지 알겠죠. 네, 네. 그래서 500회를 잡는 이유는 주행거리가 전고체 배터리 늘기 때문에 500회인데 이번에 해결된 게 상온 25도에서 충전 횟수로 500회 달성이다. 예전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충전 횟수가 굉장히 짧았어요. 뭐 200회, 300회였다는 거죠. 근데 500회로 했다는 얘기는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난제 중에서 난제를 해결했다. 물론 이제 이온 전도도라고 해서 충전의 이 빠른 정도라든지, 왜냐면 안에 전해질을 안 쓰기 때문에, 고체를 쓰기 때문에 이온 전도도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충전하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화재 이런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뭐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난제 중에서 이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즉 충전 횟수를 500회까지 달성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 여러 가지 난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해결했다. 그것도 세계 처음이잖아요. 이거 세계 처음이라는 얘기니까 도요타도 이게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진전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년에 15,000km 정도 타신다고 치면 20년은 탈 수 있다는 계산이 그렇죠. 좀 이론적으로 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물론 예전에 비해서 이 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는 가전제품으로 바뀌면서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내연기관차 10년으로 봤는데 요새는 6, 7년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6, 7년. 그렇게 본다면은 6, 7년 쓰더라도 횟수 따져보세요. 600km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영업사원 있죠. 전국 뛰는 사람 빼놓고는요. 그렇게 많이 안 뛰어요. 네. 국내에도 평균치 15,000km입니다. 1년에 일반 15,000km. 그러면 15,000km면 600km다. 횟수 따져보세요. 몇십 회 안 되거든요. 그러면 500회면은요. 500회 달성이 안 돼요. 한 300회 달성되면은 이미 수명 다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난제를 해결하는 부분이다. 물론 이제 상용 모델로 되면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주변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아마 이 횟수 500회다 그러면 400회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네. 예, 전고체 배터리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개발을 했다고 해서 의미하는 시사점과 함께 저희 도요타의 최초의 전기차 모델 한국 출시를 앞두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UX300E 함께 해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 또 더 좋은 정보 들고 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